엄마, 이제 살았잖아.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건물 말이야. 이번에 우리 새 이름으로 바꿔두자. 지금 안 해두면 나중에 또 마음 바뀔까 봐 귀찮아져. 큰아들 김상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형, 지금 엄마 숨도 제대로 안 붙었는데 여기서 재상 얘기를 해야겠어요? 막내야, 조용히 좀 해. 병원비 누가 냈는지부터 생각 좀 하고 떠들어. 하얀 병원 복도 한가운데 남자들 목소리가 서로 부딪혀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류부터 정리하자. 둘째 김영민이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최은숙은 막 눈을 떴습니다. 목에는 아직 호흡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가슴은 수술 자국 때문에 욱신거렸습니다. 살았구나. 은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지금 무슨 소리냐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 엄마 지금 겨우 살아나신 거야. 이런 얘기 지금 할 말은 아니잖아. 상우는 짜증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내가 뭘 알아? 엄마가 오래 사실 줄 알아? 은숙의 가슴 속에서 낯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심장은 오늘 새벽 어느 집의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들으면 마지막엔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눈이 피로한 시간, 이제는 귀로 듣는 이야기에 기대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효정 73입니다. 심장을 준 남자의 누나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오래전 어느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병원 복도 끝 조용한 병실. 이수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작은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글씨인가요? 옆에 앉은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당신이 쓴 거예요.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다. 잠을 자고 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잊는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수첩을 읽어야 한다.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있었던 일도 내일이면 다 잊는 거예요? 응. 도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잊어요? 도연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눈가가 조금 떨렸습니다. 매일 잊어. 그리고 매일 다시 처음부터 당신 남편이 되는 거지. 수정은 그 말을 듣고 어딘가 울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계속 다시 반하는 거네요? 그렇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귀찮은 아내야. 수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내 인생을 기억 못한다는 게. 도연은 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기억은 내가 못해도 사랑은 내가 대신 기억할게. 다시 은숙의 병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해서 면회는 여기까지 해주세요. 상훈과 영민은 서로 눈을 주고받더니 아쉬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아, 맞다. 영민이 문고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기증자 가족한테 감사편지 보내는 거, 그것도 우리가 써서 보내자.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히 나중에 시끄러워질 일 없게.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심장이 사랑에서 왔다는 것보다 자식들은 그 심장을 시간을 번 기회로만 보고 있다는 걸. 최은숙은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들의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명의부터 바꾸자. 지금 안 해두면 귀찮아져. 그 말들이
심장 수술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저 아이들은 벌써 나를 끝난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실 때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괜찮으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박효정이라고 합니다. 은숙은 고개를 돌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의 얼굴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심장을 주신 분의 누나입니다. 그 말에 은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그 심장을 준 사람의 가족이구나. 효정은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괜히 소리를 낼까봐 구두를 벗고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은숙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효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이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정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떨렸습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몇 년을 약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효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는 끝까지 자기 심장을 남기고 가겠다고 했어요. 은숙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저 심장이 그 사람의 심장이구나. 효정은 고개를 들고 은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동생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이면 전부 잊어버리는 병을 앓고 있어요.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어제 사랑한 것도, 어제 울었던 것도 전부요. 효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매일 아침 그 아내에게 처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잘 부탁해요라고요. 효정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이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은요, 아내가 자기를 잊는 게 자기 탓인 것처럼 늘 미안해했습니다. 효정의 눈물이 참다 못해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남편을 보고 웃었고, 제 동생은 매일 같은 사람을 처음 사랑하는 사람처럼 다시 사랑했어요. 은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심장이 어떤 사람의 가슴에서 왔는지 이제서야 비로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 심장은 저런 마음으로 뛰던 심장이었구나. 효정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효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살아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심장으로 충분하다고요. 은숙은 눈을 꼭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 심장을 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최은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실 천장은 밤이 되어도 환하게 밝았다. 형광등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그 빛은 자꾸만 그녀의 눈을 찔렀다. 눈을 감으면 형광등의 잔상이 망막 안쪽에서 희미하게 떠다녔다. 그녀는 눈을 뜨고도 눈을 감고도 편해질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들들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명의부터 바꾸자. 지금 안 해두면 귀찮아져. 엄마가 오래 사실 줄 알아? 그 말들은 수술 후유증처럼 가슴 한복판을 쿡쿡 찔렀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저 아이들 눈에는 이미 끝난 사람인 모양이구나.
은숙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미안해졌다. 평생을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는 아이들 그림자가 되어 살았다. 자식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이건 내 인생이야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재산 목록처럼 정리하고 있었다. 은숙은 가슴 위에 얹은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붕대 아래 아직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 통증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이 심장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지. 그 생각이 떠오르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 심장을 준 사람의 누나 박효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울음을 참으며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던 얼굴. 매일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그 말이 자꾸만 가슴 안쪽에서 되뇌어졌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있었나? 은숙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때도 그녀는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꼴은 못 보지. 그 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이들을 지키는 선택이라고 믿으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은 자신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지킨 건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 욕심이 커질 자리였던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치고 지나갔다. 은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픔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이 아픔이 사라지면 자신은 다시 예전에 참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엄마, 막내 준호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문을 조금만 열고 머리만 내밀었다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좀 괜찮아? 은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준호는 침대 옆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형들처럼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집안에서 늘 답답한 애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은숙은 그 조용함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형들이 또 왔다 갔지?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비난도 원망도 섞지 않은 그저 묻는 말투였다. 은숙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흔들림만으로도 준호는 모든 걸 알아차렸다. 미안해. 형들 대신. 준호의 말에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왜 미안하니? 은숙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쉬어 있었다. 형들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해서.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서류 얘기 나올 때 내가 더 크게 말했어야 했는데. 은숙은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 눈을 피하지 않는 얼굴. 괜찮다. 은숙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엄마, 난 형들 말대로 안 할 거야. 은숙은 아들의 손을 느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엄마 뜻대로 할 거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 말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려서 은숙의 눈이 붉어졌다. 그 당연한 말을 자신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물건이 아니잖아. 정리해야 할 재산도 아니고. 준호의 말이 은숙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은숙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랜만에 떠올렸다.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은숙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조용히 싹을 틔웠다. 이 심장은 사랑으로 받은 심장이야. 그럼 나도 사랑 쪽으로 쓰고 싶다. 잠시 후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최은숙 환자분, 윤리팀에서 보호자 동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합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아? 내가 같이 갈까?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리팀 상담실은 병실보다 훨씬 조용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담당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환자분께서 수술 전후로 보호자분들과 나눈 대화 중 환자분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 관련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은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다. 이건 저희 병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담당자는 녹취 기록 일부를 읽어 내려갔다. 환자 의사요?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은숙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아버렸다. 그 말이 자기 아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담당자는 말을 이었다. 이식과 재산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환자분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다. 죄송합니다. 형들이.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말은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조차 은숙의 귀에 오래 남았다.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병실로 돌아오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최은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무거웠다. 등 뒤로 병원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윤리팀 상담실에서 들었던 문장들이 머리 안에서 계속 되풀이됐다. 환자 의사요?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이식만 끝나면 서류부터 정리해야죠. 깨어나기 전에 누군가 읽어준 글자였는데도 그건 그냥 문장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 위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말처럼 들렸다. 은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지. 내가 정말 늙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늙었다는 건 이제야 그만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평생 참고 살았으니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았다. 그 결심 같은 것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듯 가슴속을 서서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은숙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막내 준호가 먼저 들어와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지도 너무 어두워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의자를 당겨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 은숙은 대답 대신 준호의 손을 한번 쥐었다. 그 작은 힘이 괜찮다는 말보다 더 분명하게 전해졌다. 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리팀에서 뭐래? 은숙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 말이 먼저라고 했다. 엄마 말이 먼저라고. 은숙은 그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지 모르겠었다. 평생 엄마의 말이 먼저인 적이 있었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의 말이 먼저인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이들 위해서라는 말로 늘 엄마의 말이 맨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는 엄마의 말은 아예 사라졌다. 은숙은 그 사실이 서러웠다기보다 그저 허무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결국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구나.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환자 의사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은숙에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허락처럼 들렸다. 살아도 된다는 허락, 말해도 된다는 허락.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무섭지 않아? 은숙은 잠깐 고민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무서움만 있다고 하기엔 가슴속 어디선가 조그만 뜨거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뜨거움은 분노라기보다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무섭다. 근데 이제는 은숙은 손을 천천히 가슴에 올렸다. 이 심장이 나더러 살라고 하는 것 같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는 어머니가 말하는 심장이 단순히 장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 심장은 누군가의 삶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마지막이었으니까. 준호는 입술을 깨물더니 한마디를 꺼냈다. 엄마, 형들이 또 오면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할게. 은숙은 준호를 바라봤다. 괜찮다. 내가 다치면 엄마가 더 아프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사람 취급 못 받는 걸 보는 게 난 더 아파. 그 말에 은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제야 은숙은 깨달았다. 막내는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무능함이 아니라 참아온 것이었다. 그동안 어머니가 참았듯 막내도 참았다는 걸. 그날 오후 은숙의 병실은 잠시 평온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물 섭취를 도왔다. 은숙은 그 모든 과정이 관리가 아니라 보호처럼 느껴졌다. 신기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집에서는 늘 반대였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조심해야 했고, 더 참아야 했고, 더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았다. 그 차이가 은숙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병실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컸다. 은숙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큰아들 상훈과 둘째 영민이었다. 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들어왔다. 상훈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너무 반듯하게 포장된 바구니. 겉으로 보기엔 효자였다. 하지만 은숙은 그 과일보다 상훈의 눈빛이 먼저 보였다. 눈빛이 너무 빨랐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 영민은 한술 더 떴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시네.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영민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아, 맞다. 엄마, 병원에서 안내받았는데요. 은숙의 심장이
순간 작게 뛰었다. 또 시작이구나. 영민은 안내라는 단어를 마치 보호를 위한 것처럼 사용했다. 장기 기증 받으신 분들은 기증자 가족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 좋대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의지, 예의. 은숙은 숨을 들이마셨다. 예의? 그들이 말하는 예의는 사람을 향한 예의가 아니라 문제 예방이었다. 영민이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가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우리가 대신 써서 보내면 어때요? 은숙의 목이 뻣뻣해졌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대신 써? 엄마가 직접 쓰고 싶으면 직접 쓰시겠지. 영민이 웃었다. 준호야, 넌 참 세상을 몰라. 이런 건 빠르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아. 상훈이 덧붙였다. 괜히 기증자 가족이 마음 상하면 나중에 말 나올 수도 있잖아.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은숙은 눈을 크게 떴다. 말. 은숙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다. 상우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능청스럽게 넘어갔다. 아니, 그게 엄마가 회복하시는 동안 우리도 조용히 지나가야 하니까. 영민이 얼른 덧칠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세상은요, 한 번 말 나오면 끝까지 가요. 은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다. 문제 생기면이라는 말이었다. 기증자 가족이 괜히 문제 만들까봐 미리 잘 써서 보내자. 시끄러워질 일 없게.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입막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그게 감사야? 그건 겁먹은 거지. 상훈이 준호를 노려봤다. 너 지금 형한테 말이야? 은숙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참음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려는 용기였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내가 이 아이를 이런 집에서 키웠구나. 영민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엄마, 그럼 초안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쁘게 썼어요. 은숙의 시선이 종이에 내려앉았다. 첫 줄은 그럴듯했다. 귀한 생명을 나눠주신 기증자분과 가족분께. 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 은숙의 눈이 멈췄다. 저희는 어머니의 재산 문제도 이미 정리했고. 순간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리했고?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말할 수 있고,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정리라고 썼다. 은숙은 손끝이 떨렸다. 종이를 잡고 있는 영민의 손이 아주 잠깐 흔들린 걸 은숙은 놓치지 않았다. 영민도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이 선을 넘었다는 걸. 은숙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게 감사 편지냐? 목소리가 쉰 숨처럼 새어나왔다.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없는 것처럼 쓰는 글이다. 상훈이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영민이 황급히 종이를 접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숙은 영민을 똑바로 보았다. 너는 말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다. 너는 마음이 그렇게 나온 거다. 그 말이 나오자 영민의 얼굴이 굳었다. 상우는 화가 치밀었는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툭 내려놓았다. 엄마, 지금 이러지 마.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거야. 은숙은 속으로 웃었다. 편하게 모시려고? 내 입을 편하게 막으려고겠지.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만해. 형들 나가. 상훈이 눈을 부라렸다. 너 지금 뭐라고?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수술한 지 얼마 됐어. 지금은 안정이 먼저야. 그리고 엄마 인생을 형들이 대신 정리할 권리 없어. 그 말이 병실 공기를 갈랐다. 상우는 준호를 한참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지금은 나간다. 상우는 문고리를 잡으며 은숙을 향해 마지막으로 던졌다. 근데 엄마,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영민도 뒤따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엄마, 내일 다시 와요. 엄마 컨디션 좋아지면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 말이야말로 가장 섬뜩했다. 내일 다시 와서 다시 흔들겠다는 뜻이니까. 문이 닫히자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은숙은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 때문인지 수술 자국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준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거 없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말이 계속 울렸다. 저 아이들이 내 아들인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지? 은숙은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낯선 심장이. 그 심장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살아도 된다. 당신은 말해도 된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도 된다. 은숙은 그제야 박효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매일 처음부터 사랑했습니다. 그 심장은 매일 처음부터 사랑하던 심장. 그런 심장이 지금 자기 가슴에서 뛰고 있었다. 은숙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 방울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래, 나도 매일 처음부터 살겠다. 오늘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다. 잠시 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발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다. 박효정이었다. 효정은 병실 안 분위기를 한 번에 알아차렸다. 여자의 직감이 아니라 삶에서 수없이 사람을 겪어본 얼굴이었다. 효정은 은숙의 눈가의 눈물을 보고 준호의 굳은 표정을 보고 그 다음 침대 옆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보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의 모서리를 보았다. 효정은 그 종이를 주워 은숙에게 허락을 구하듯 바라봤다. 은숙은 아주 작게 끄덕였다. 효정이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효정의 표정이 변했다. 재산 문제도 이미 정리했고 효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은숙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입막음이다. 감사가 아니다. 효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저희 동생 도연이는 사랑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효정을 바라봤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다. 은숙은 처음으로 남의 가족에게 자기 속마음을 꺼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 효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은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연 씨 심장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도연 씨 심장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한 단어를 또렷하게 말했다. 정리하겠다. 준호가 놀라 물었다. 재산을?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람을, 내 인생에서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들은 정리하겠다. 효정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숙은 효정에게 말했다. 나는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살아서 내가 나로 살고 싶다. 그게 그들에게는 벌이겠지. 병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였지만 최은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던 눈빛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은숙은 침대에 기대 앉아 오래전부터 손에 익은 묵주를 만지작거렸다. 신앙이 깊었던 적은 없었다. 다만 힘들 때마다 손에 쥐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사람을 정리하겠다. 그 말은 분노의 언어가 아니었다. 오히려 슬픔이 너무 오래 쌓인 끝에서 겨우 꺼낸 살아있는 사람의 언어였다. 박효정은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아까 보았던 편지 초안을 다시 펼쳐보았다. 재산 문제도 이미 정리했고 그 문장은 종이 위에서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찔렀다. 효정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은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건 실수로 나온 문장이 아닙니다. 효정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있었다. 사람은요, 실수로 자기 속마음을 쓰지 않아요. 쓸 생각이 있었던 말만 손이 먼저 나가게 돼요.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는 모른 척 안 하려고 한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만 숨을 길게 내쉬었다. 형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집요함은 폭력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가족이잖아. 너를 위해서야. 같은 말로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그 숨통을 조금씩 조여당기며 자랐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숨통을 자기 목까지 늘려주며 아이들을 키웠다.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준호는 어머니의 손등에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윤리팀 상담을 맡았던 병원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최은숙 환자분,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은숙은 직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직원은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서류철을 열었다. 아까 보호자분들과의 면담 그리고 수술 전후 보호자 동의 과정에서 환자분의 의사와 무관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습니다. 은숙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 병원은 장기 이식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발언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건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 의료 절차에 따른 공식 기록입니다. 그 말이 은숙에게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가 자기 말을 기록해 준 적이 인생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직원은 녹취 일부를 조심스럽게 읽어내려갔다. 환자분 의사요?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죠.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준호의 손이 굳어졌다. 이식만 끝나면 서류부터 정리해야죠. 깨어나기 전에 은숙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문장들은 이미 마음속에 박혀 있었지만 누군가의 입으로 다시 들으니 상처가 더 선명해졌다. 직원은 말을 멈추고 은숙의 얼굴을 살폈다. 이 기록은 환자분이 원하실 경우 보호자 권한 조정과 후견인 지정 논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숙은 그제야 자기에게도 선택지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내가 이걸 선택해도 되나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의 권리입니다. 그 말은 은숙에게 누군가가 처음으로 건네는 공식적인 허락이었다. 권리. 은숙은 그 단어가 자기 인생과는 거리가 먼 줄 알았다. 권리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인 줄 알았다. 자기 같은 늙은 여자는 그저 참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에서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은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효정이 조용히 말을 보탰다. 어머니, 이 기록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기록입니다. 저희 동생 도연이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기 심장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어머니 자신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은숙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지킬 자격. 은숙은 평생 지킬 의무만 알았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고, 집안을 지켜야 했고, 남편의 체면을 지켜야 했다. 지킬 자격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준호가 어머니 쪽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엄마가 선택해. 형들 눈치 보지 말고. 은숙은 준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선택하겠다. 그 말은 결정이었고 선언이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 천천히 설명했다. 후견인 지정 절차는 환자분의 의사가 분명할 경우 법률 자문과 함께 진행됩니다. 보호자 권한은 일부 제한되거나 임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은숙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다. 평생 남의 말을 듣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말을 하기 위해 남의 말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면 은숙이 물었다. 아이들이 나한테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의 동의 없이는 재산이나 법적 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은숙의 가슴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돌 하나가 조금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완전히 치워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원이 나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효정은 편지 초안을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이건 어머니가 원하시면 증거로 남겨두겠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리지 말아라. 저 종이는 저 아이들 마음이 적힌 종이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도 돼? 은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난 복수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나로 살고 싶은 거다. 근데 은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저 아이들한테는 벌이 될 수도 있겠지. 그 말에는 원망보다 체념에 가까운 슬픔이 섞여 있었다. 효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 동생이 남긴 사랑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머니의 선택도 사람을 살릴 겁니다. 은숙은 효정의 얼굴을 보며 작게 웃었다. 그래, 내가 받은 심장은 사랑의 심장이었지. 창밖에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은숙은 창밖의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는 나도 처음부터 살겠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 결심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병실의 불은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조금 어두워졌다.
낮에는 환한 형광등이 지배하던 공간이 밤이 되면 조심스러운 어둠을 허락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최은숙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어둠을 바라보다가 다시 박효정을 바라보았다. 효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어디에도 기대지 않은 자세였다. 마치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 효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동생 이야기 조금 더 들어도 괜찮으세요?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아들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마다 효정의 말 한마디가 그 소음을 덮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동생 도연이는요. 효정은 말을 꺼내자마자 잠시 멈췄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잠시 막히는 것 같았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도 아니었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효정은 조용히 웃었다. 근데 사랑하는 방식만큼은 아주 고집스러운 아이였어요. 은숙은 효정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동생 아내 수정이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이에요. 밤에 잠들면 그날의 기억이 전부 사라져요. 은숙은 이미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처음엔 동생도 많이 무너졌어요. 효정의 목소리는 그때의 시간을 더듬듯 천천히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물었대요. 저기요, 저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효정은 그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때 동생이 웃으면서 인사했대요. 오늘도 처음부터 잘 부탁해요. 은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인사는 이상하게도 너무 슬프고 너무 단단하게 들렸다. 처음에는 동생도 많이 울었어요. 아내가 자기를 잊는 날마다 마치 자기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어요. 효정은 손으로 무릎 위를 꼭 쥐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누나,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다시 태어나는 거더라. 효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동생은 아내가 자기를 잊을 때마다 자기가 처음 사랑받는 사람처럼 다시 사랑받을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은숙의 가슴이 천천히 조여왔다. 저 사람은 잊히는 걸 견딘 사람이구나. 그래서 동생은 아침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도 처음부터 잘 부탁해. 효정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말해본 사람처럼 입안에서 굴리며 말했다. 아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병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동생은 그 병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효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덧붙였다. 오히려 자기가 아내를 지켜야 할 이유가 매일 새로 생긴다고 했어요. 은숙은 그 말을 들으며 자기 가슴에 얹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 심장이 바로 그 남자의 심장이었기 때문이다. 동생은 효정이 말을 이었다. 자기 심장이 오래 못 버틴다는 걸 아주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요. 효정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아내에게 남길 말, 아내가 나중에 보게 될 말. 은숙은 그 USB를 바라보다가 효정의 얼굴을 바라봤다. 동생은 아내가 이 영상을 보고도 내일이면 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남겼어요. 한 번이라도 아내 마음에 닿으면 된다고. 효정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어머니, 사람은 자기가 사라질 걸 알 때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은숙은 그 말이 자기 가슴을 향해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라질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을 숨기고만 살았구나. 동생의 사랑은 자기를 남기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지우는 사랑이었어요. 그 말이 은숙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은숙은 아들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들들의 사랑은 자기를 지우는 사랑이 아니었다. 자기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랑이었다. 자기 욕심을 더 키우는 사랑이었다. 그 대비가 은숙의 마음을 뚜렷하게 갈랐다. 효정은 은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동생이 남긴 심장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남겨진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자체가 그 사랑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효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 말했다. 어머니도 어머니 자신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 말이 은숙의 마음에 또렷하게 박혔다. 나 자신을 살리라. 은숙은 그동안 자기 자신을 살린 적이 있었는지 곰곰이 떠올렸다. 대부분의 선택은 아이들 때문에였다. 집안을 위해서였다. 남편 체면 때문에였다. 나 때문에라는 말은 평생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은숙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은숙은 자기 삶의 장면들을 천천히 하나씩 떠올렸다. 아이들이 어릴 때 밤새 열이 나도 병원비가 아까워 해열제만 먹이고 재웠던 날들, 남편의 외도 소문이 돌 때도 아이들 학교 행사에 맞춰 아무 일 없는 척 웃던 날들, 아이들이 장성한 뒤 집안을 둘러싼 돈 얘기가 오갈 때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자기 몫을 내주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 위에 이제야 박도연의 얼굴이 겹쳐졌다. 매일 처음부터 사랑한 사람, 은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매일 처음부터 살겠다. 효정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내가 받은 심장은 사랑에서 왔는데 내 삶이 욕심에서 끝나게 둘 수는 없지. 그 말은 은숙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상훈과 영민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까지 면회해? 누구랑 있었던 거야? 상훈의 눈이 효정에게 꽂혔다. 아, 또 이 여자네. 영민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엄마, 저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기증자 가족이라고 다 좋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 말에 효정의 얼굴이 굳었다.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나가라. 상훈이 귀를 의심한 듯 말했다. 뭐? 나가라고 했다. 지금은 이 사람 이야기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은 은숙이 평생 처음 아들들보다 자기 선택을 먼저 둔 순간이었다. 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지금 우리 버리는 거야?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버리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찾는 거다. 영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러면 다 깨져요. 가족도 재산도. 은숙은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래, 깨져도 괜찮다. 깨진 자리에서 다시 나부터 세울 거다. 상우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영민은 한 번 더 뒤돌아봤다. 은숙의 얼굴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엄마가 변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기들에겐 불리하게 돌아올 거라는 것도 직감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효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괜히. 은숙은 손을 들어 효정을 말렸다. 아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나를 봤다. 그 말은 효정에게도 큰 위로였다. 은숙은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연 씨, 당신 심장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그 심장은 이제 은숙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 상훈과 영민은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서로를 향해 날 선 말들을 쏟아냈다. 맞지? 엄마 눈빛 달라진 거 저 여자 때문이야. 기증자 가족이라는 여자. 복도 끝에서 멈춰선 영민은 벽에 주먹을 한번 세게 내리쳤다. 손이 아플 만큼 세게 내리쳤지만 그 통증은 지금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가만히 두면 우린 진짜로 끝이야. 상우는 코웃음을 쳤다. 끝?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상훈의 눈빛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계산이 번뜩였다. 사람을 상대하는 눈빛이 아니라 상황을 재는 눈빛이었다. 병원 윤리팀? 그거 다 절차야. 절차는 넘는 방법도 있어. 영민은 상훈을 바라봤다. 무슨 수로? 상훈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론이 움직이면 병원도 조심해져. 영민의 눈이 번쩍였다. 기증자 가족이 괜히 끼어들었다는 식으로.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 돈 노리고 접근한 것처럼 만들면 돼.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써먹어 본 사람의 말투였다. 상훈은 늘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문제로 만들었다.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사람을 지워버리는 쪽을 택했다. 영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 앞 기자 한 명이 은숙의 병실로 올라오려다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다. 환자 보호 조치 중입니다. 그날 이후로 은숙의 병실 앞에는 낯선 시선이 늘었다. 재산가 최은숙 장기기증 수혜 과정에서 외부 개입 의혹, 기증자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에 떠올랐다. 기사 속 외부 개입자는 박효정이었다. 효정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다.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효정은 자기 자신보다 은숙이 받을 상처가 먼저 떠올랐다. 병실로 뛰어들어가자 은숙은 이미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은숙의 표정은 분노보다 담담함에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고 있었다. 효정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저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야.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식으로. 그 말에는 오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기사 제목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형들이야. 이런 거 늘 잘했잖아. 은숙은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스템으로 막을 거다. 그 말은 이번 싸움이 말싸움이 아니라 방식의 싸움이라는 뜻이었다. 윤리팀 회의실, 병원 윤리위원, 사회복지사, 법무팀 직원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효정이 편지 초안과 녹취 기록 일부를 제출했다. 환자 의사요?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회의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법무팀 직원이 입을 열었다. 이건 명백한 환자 의사 무시 발언입니다. 윤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서적 학대 가능성도 큽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은 명확했다. 보호자 권한 부분 정지, 병실 출입 제한, 환자 면담 시 제3자 동석 의무, 재산 관련 언급 전면 금지. 이건 처벌이 아니라 차단이었다. 은숙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 통로를 하나씩 막아가는 과정이었다. 상훈과 영민은 이 조치를 듣는 순간 거칠게 반발했다. 우리가 보호자인데 왜 우리를 막아? 이게 말이 돼? 우리 엄마야. 은숙은 그 소리를 병실에서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엄마라 부를 때마다 나는 더 외로웠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상훈과 영민의 가슴에 더 깊이 꽂혔다. 엄마, 지금 이러면. 영민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은숙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다. 방 안은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숨소리마저 또렷이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이수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바닥 위에 올려둔 작은 USB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다. 효정이 건네주고 간 USB였다. 수정 씨가 언젠가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어쩐지 마지막 인사처럼 들리기도 했다. 수정은 USB를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유 없이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이건 뭐지? 모르는 사람의 물건인데 왜 이렇게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수정은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괜히 더 크게 뛰는 것 같았다.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무서워하는데. 혼잣말을 하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잠시 검은 화면이 이어졌다. 그 짧은 몇 초가 수정에게는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 한 장면이 그 검은 화면 안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다. 화면이 켜졌다.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병실 침대에 반쯤 기대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자.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수정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저 사람은 누구지?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을 떼기 어려웠다. 마치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라 오래 못 봤던 얼굴 같았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수정아. 그 한마디에 수정의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낯설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너는 아마 나를 모를 거야. 수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맞는데, 모르는데, 그런데 모르는데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괜찮아. 내가 나를 잊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수정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울컥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래? 수정은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미안한 적이 있었나? 기억 속에는
아무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유 없는 미안함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내가 나를 잊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 말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수정은 그 문장을 들으며 자기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괜히 아픈 것처럼 조금 더 세게 뛰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에게 웃어주는 표정이야. 수정은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를 조금 올렸다. 나 지금 웃고 있었나?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이 살짝 미소를 띠고 있었다. 혹시 내 마음 어딘가에 이유 없이 따뜻한 구석이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따뜻한 구석, 자기 마음 속에 그런 게 있는지 평소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게 나라 생각해줘. 그리고 오늘도 처음부터 사랑해. 영상은 그 말로 끝이 났다. 노트북 화면이 검은색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수정의 가슴은 아까보다 더 시끄러웠다. 이상해. 수정은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다. 여기가 너무 아파. 아픈데 아픈 이유를 모르는 통증. 슬픈데 슬픈 이유를 모르는 눈물. 그 감정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 같았다. 수정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 사람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었나 봐. 말을 하자 눈물이 더 흘렀다.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검은 화면을 바라봤다. 기억은 없는데 나 이 사람 잃은 것 같아. 그 말은 너무 조용히 나와서 방 안에 울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정의 마음속에서는 꽤 크게 울렸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효정이 서 있었다. 수정은 효정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언니, 이 사람. 효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 씨 남편이야. 박도현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정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다. 도현.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더 쏟아졌다. 언니, 이상해요.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나 이 사람을 되게 오래 사랑한 것 같아요. 효정은 수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맞아. 수정 씨는 오래 사랑받았어. 그 말에 수정의 눈이 흔들렸다. 사랑받았다는 건 기억 못해도 남나요? 효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남아. 사람 마음은 기억보다 오래 남거든. 수정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다. 검은 화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수정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수정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씨, 오늘도 처음부터. 그 말을 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기억은 없어도 사랑을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것. 그 사실이 수정에게는 이상하게 큰 위로였다. 최은숙은 퇴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잠을 못 잤다. 이상했다. 살아났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해야 하는데 마음은 자꾸 가라앉았다. 병실 창밖은 평온했다. 바람은 매일 비슷하게 불었고 해는 같은 자리에 떠올랐다가 같은 속도로 떨어졌다. 그런데 은숙의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오래된 장면들이 되살아났다. 마치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자기를 붙잡고 나 좀 봐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도 은숙은 새벽에 눈을 떴다. 병실에는 준호가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아들 셋 중 어머니 곁을 지킨 건 막내뿐이었다. 준호의 머리카락이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손등에는 차가운 공기에 닿아 생긴 듯한 잔주름이 보였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저 아이도 나처럼 참고 살았구나. 은숙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슴에 수술 자국이 뻐근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여전히 통증이 따라왔다. 그 통증이 싫지 않았다. 이 통증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은숙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그 말이 나오자 마음속에서 대답이 뒤따라왔다. 처음부터 은숙은 엄마라는 이름을 자기보다 앞에 두고 살았다. 은숙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바빴다. 회사 일이 많다며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았다. 은숙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가장이 바쁘면 아내는 참아야지. 그때는 그게 현명한 아내의 태도라고 믿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다. 그 사람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은숙에게 말했다. 은숙 씨, 혹시 남편분 요즘 늦게 들어오시죠? 그 한마디에 은숙은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다. 내 회사가 바쁘다네요. 그 사람은 잠깐 눈을 피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괜히 말하는 건데 어떤 여자랑 자주 같이 있대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은숙은 그 자리에서 웃어야 했다. 시장 한가운데였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은숙은 웃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은 무거운데 다리는 더 무거웠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은숙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섰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다. 은숙은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여보, 혹시 요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은숙은 자기 입을 막아버렸다. 아니야. 괜히 말해서 집안만 시끄러워진다. 그때 첫째가 울기 시작했다. 둘째가 엄마를 찾았다. 막내는 기저귀를 갈아야 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양복을 벗어 던지고 TV를 켰다. 은숙은 그 장면을 보며 그날의 질문을 삼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아이들 앞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자. 그게 은숙의 첫 번째 참음이었다. 그 뒤로도 참아야 할 일은 계속 생겼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날 때도, 통화하다가 갑자기 끊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도, 휴대전화가 뒤집혀 놓여 있을 때도 은숙은 보지 못한 척했다. 한 번만 참으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참음은 끝나지 않았다. 참음은 사람 마음속에서 버릇처럼 자랐다. 내가 참으면 아이들이 편하다. 내가 참으면 집안이 굴러간다. 내가 참으면 남편도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런 믿음은 은숙을 버티게 했지만 동시에 은숙을 조금씩 지워갔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참음은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자식들이었다. 첫째는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했고, 둘째는 엄마, 세상 물정 좀 알아라고 했고, 막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주먹을 쥐었다. 은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도 항상 웃었다. 그래, 그래.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말은 아이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달래는 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 의사는 말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때 은숙은 처음으로 무서웠다. 남편이 떠나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텅 비어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집안에는 말이 줄어들었다. 웃음도 줄어들었다. 남편이 남긴 건 돈만이 아니라 큰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은 더 빨리 어른이 됐다. 그리고 은숙은 더 빨리 도구가 됐다. 재산 이야기는 남편이 떠난 뒤에 더 잦아졌다. 어느 날 첫째가 말했다. 엄마, 건물은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잖아. 그럼 지금 정리해두는 게 편하지. 둘째가 맞장구 쳤다. 맞아. 엄마가 관리하는 건 힘들잖아. 그때 은숙은 정말 힘들긴 했다. 세금도 관리도 서류도 모든 게 어려웠다. 그래서 은숙은 그 말에 흔들렸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잘 모르니까. 그 말은 순간 편했지만 그 뒤로는 계속 불편했다. 왜냐하면 한번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다시 내가 할래라고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였다. 아이들은 엄마는 모르잖아라는 말을 당연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 말 속에는 은숙을 보호한다는 뜻도 있었지만 더 큰 뜻이 숨어 있었다. 엄마는 결정권이 없어. 은숙은 그걸 알고도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싸우면 사랑이 끊어질까봐. 싸우면 내가 나쁜 엄마가 될까봐. 그 두려움은 평생 은숙을 묶었다. 그런데 병실에서 아들들이 서류부터 정리하자라고 말하던 순간 은숙은 깨달았다. 자기 두려움이 자식들의 욕심을 키웠다는 걸. 내가 너무 많이 참았구나. 내가 너무 많이 넘겨줬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찢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찢어지는 마음 사이로 낯선 심장이 뛰었다. 도연의 심장, 매일 처음부터 사랑한 심장. 그 심장이 은숙에게 말했다. 참는 게 사랑이 아니다. 살리는 게 사랑이다. 내 자신을 살려야 한다. 은숙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겠다. 그때 준호가 잠에서 깼다. 엄마, 일어났어?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어머니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형들 때문에 속상해?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속상한 건 형들이 아니다. 준호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뭐야? 은숙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가 왜? 내가 너무 오래 엄마로만 살았다. 사람 최은숙으로는 살지 못했다. 준호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그 고백이 너무 무거워서 쉽게 답을 할 수 없었다. 은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엄마가 앞으로 엄마 인생을 엄마가 정리하려고 한다. 준호가 숨을 삼켰다. 형들이 가만히 안 둘 텐데.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은숙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더는 재산이 아니야. 엄마는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 나 엄마 편이야. 그 한마디가 은숙의 마음에 오랜만에 따뜻한 불을 켰다. 은숙은 그날 서류에 사인하기로 했다. 복수의 사인이 아니라 생존의 사인. 내가 나를 지키는 사인. 그 결단이 첫째와 둘째의 발악을 조용히 무력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상우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거실은 넓었고 소파는 몸을 파묻을 만큼 푹신했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집이 차가운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차가웠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상훈의 거실에는 그 웃음이 닿지 않았다. 상훈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마실 생각도 없으면서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자기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당분간 대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쉬라는 말이 아니라 뒤로 빠져 있으라는 말이었다. 상우는 그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이름 옆에 가족 문제라는 꼬리표가 붙은 순간 사람들은 눈에 띄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화는 줄었고 약속은 미뤄졌다. 상우는 자기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통화 목록에는 일 얘기만 남아 있었다.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일정은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괜찮아? 라는 말이 없었다. 힘들지? 라는 말도 없었다. 상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있었을 뿐이라는 걸. 영민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도 끄지 않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연인, 부모와 아이, 친구들. 영민은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랑 아무 목적 없이 걸어본 적이 언제였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누군가와 걸을 때마다 항상 이유가 있었다. 거래, 이득, 정보. 영민은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표정이 없었다. 예전에는 자기 얼굴에 표정이 많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상대하는 표정, 유리한 표정, 속마음을 감춘 표정. 그런데 지금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영민은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 침대 위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던 눈. 그 눈에는 분노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무엇보다 멀어짐이 있었다. 영민은 그때서야 이상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엄마가 진짜로 우리랑 멀어졌구나. 돈을 잃는 건 두렵지 않았다.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잃는 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제야 알았다. 며칠 뒤 형제는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마주쳤다. 예전 같았으면 야, 오랜만이다 하며 같이 앉아 술이라도 마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둘 다 자리에 서서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 상우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 적이 있었나? 필요한 건 항상 돈이었고 서로는 돈을 얻기 위한 도구였다. 형제라는 이름은 그 도구를 묶어놓은 끈 같은 것이었을 뿐. 상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집안이 어두워지자 이상하게 마음이 더 편해졌다. 어두우면 자기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상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 버튼 위에 올려둔 손은 끝내 눌러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미안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고 보고 싶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었다. 그래서 상우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상훈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영민은 그날 밤 술을 마셨다. 술이 취하면 생각이 흐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이 더 선명해졌다. 우리가 엄마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정리해주는 사람이었다. 문제 생기면 정리해주고, 돈 필요하면 내주고, 감정 상하면 달래주는 사람. 영민은 그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그 역할이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영민은 술잔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 앉았다. 사람은 언제 가장 외로울까? 답은 의외로 빨리 나왔다.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순간, 지금이 딱 그랬다. 그 시각 은숙은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집은 예전과 같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은숙은 거실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데도 이상하게 편하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엄마가 편해 보이네. 은숙은 그 말에 조금 울컥했다. 편해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편한 척 안 해도 되는 거야. 은숙은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이 조용하면 불안했을 것이다. 아이들이 집에 없는 집, 전화가 울리지 않는 집은 은숙에게 불안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조용한 집이 무섭지 않았다. 조용한 집이 비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 집에는 자기 자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은숙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연 씨, 당신 심장이 내 인생도 살렸네요. 그 말과 함께 은숙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참고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눈물이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햇살은 늘 그랬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방 안을 채웠다. 최은숙은 그 햇살을 보며 한동안 눈을 뜨고 있었다. 아침이 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구나. 예전에는 아침이 오면 바쁘게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아이들 밥 챙기고, 집안일하고, 전화 받고, 서류 챙기고. 아침은 늘 해야 할 일의 시작이었지, 살아있음의 증거는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다. 아침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은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가슴에 수술 자국이 아직 조금 당겼지만 그 통증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은숙은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소리가 자기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거실 한편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신문을 보며 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지만 은숙은 알았다. 준호는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괜찮은지 살피고 있다는 걸. 준호야. 응, 엄마. 오늘 나랑 병원 다시 갈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혼자 보내기 싫어. 은숙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누군가와 같이 가는 병원. 이렇게 든든할 수 있구나. 병원. 은숙은 장기기증자 가족지원재단에 직접 찾아가 기부 서류에 사인했다. 이건 감사 표시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제가 받은 심장이 다른 사람을 살린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요. 재단 직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고개 숙임 속에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은숙은 그 고개를 보며 마음 한쪽이 편안해졌다. 같은 날 효정은 수정의 집을 찾았다. 수정은 여전히 매일 아침 자기 수첩을 읽고 있었다. 나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다. 오늘을 잊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오늘을 살면 된다. 수정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현은 내 남편이다. 그리고 그는 매일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다. 수정은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언니, 나 이 사람 이름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 효정은 미소 지었다. 그게 사랑이야.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거. 수정은 창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상하죠? 내가 이 사람을 기억 못하는데도 외롭지 않아요. 그 말에 효정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수정 씨 마음속에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래. 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럼 오늘도 처음부터 다시 사랑해도 되는 거죠? 효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은숙은 작은 봉사센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리였다.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렸지만 아이들은 은숙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옛날에 은숙이 책을 읽자 아이 하나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책 읽어줘요? 은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할머니도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어서. 아이들은 그 말의 뜻을 몰랐지만 은숙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그날 은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오래 바라봤다. 하늘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은숙이 보는 하늘은 달랐다. 상우는 그날도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상훈에게는 멀리서 들리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영민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채널을 껐다. 라디오 속 이야기들이 자기 인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다. 그들은 그제야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조금 늦게 알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순간에도 돌아갈 길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저녁 무렵 은숙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햇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은숙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낯선 심장이 여전히 조용히 뛰고 있었다. 은숙은 속으로 말했다. 도현 씨,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 나로 살게요. 그 말은 기도처럼 은숙의 마음 안으로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갈 즈음 수정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오늘을 잊겠지만 그 사실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다. 수정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내일 아침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해도 되겠지.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리고 마음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람을 잃었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어떤 심장은 멈췄지만 그 심장이 남긴 사랑은 여러 사람의 삶에서 다시 뛰고 있었다.